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 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수도자의 삶 5번째로 미국 의학연수 겸 교포 3억과 은경축 지낸 것과 수도복을 벗고 인생 2막인 뚜벅이의 삶을 시작하며 그룹홈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원에서도 수녀가 많은 한국수녀원의 청원을 도와줄 수녀를 정했지만 대구 서울 수녀회 역시 수녀가 부족해 보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청원에 재교육 받기 위해 가게 되었을 때 원장 수녀님이 2-3년 도와드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총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수녀원 입회 당시 수녀원 원장으로 계시기도 해서 저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 수녀님 재주 아주 많습니다. 좋습니다. 라며 반기셨습니다. 그런데 청원에서 일을 도우려면 외국어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영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언어라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같은 소속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놀폭 수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학연수 겸 교포 3억이 되겠습니다. 수녀의 일을 도우며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간 것이었는데 오마하에 한국 교파들이 있으니 그들을 돌보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며 유학 학생들과 이민자 교포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네브라스카주는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곳이라 한국에서 유학 나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대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부모님께 등 떠밀려 나온 학생들과 휴학하여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기 전 아르바이트로 경비를 마련해 의학 연수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경비를 마련하여 온 학생은 현지인을 만나며 영어를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마지못해 나온 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려 한국 비디오 빌려 연속극을 밤새도록 보고 늦게 일어나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영어 수업은 문법과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듣기 하는 방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 뒤에 한국 남학생 2명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한국말로 배우는 수업도 못 따라갔는데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배운다며 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 돈으로 한국에 땅을 사두면 노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도 없이 한심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한국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라며 공부만 시켰으니 의학 연수 와서는 자신이 먹을 요리 하나 할 줄 몰라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은 학생 식당인 카페테리아에서 기름으로 튀긴 음식 실컷 먹고 질리니까 한국 부모님께 연락하여 반찬을 공수받아 먹다가 그것도 질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까운 곳에는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자취생을 위한 저렴한 숙소인 돌미토리가 있어 저도 그곳에서 자취하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배추가 생겨 고춧가루, 마늘을 구해서 김치를 담아 돌미토리에 거주하는 한국 남녀 학생들에게 반찬통 가지고 제 방에 와서 김치 가져가라 하며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자신이 요리할 수 있는 것을 영어로 한 가지씩 적어와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에 대해 영어로 적어 앞에 나가 설명했더니 나이가 있어 보이니까 교사가 직접 만들어 와서 맛 보여줄 수 있겠느냐며 물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김밥을 만들어 갔습니다. 중국, 일본 등 동남아에서 온 학생들에게 매운 음식이 아니라니까 잘 먹었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김밥에 매료되어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매스컴에서 듣고 있지요. 교정에서 한국 학생들 만나면 주려고
따로 김밥을 담아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한국 여학생이 지나가길래 불러서 먹였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름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할 줄 아는지 물으니 1인용 전기밥솥에 밥 말고 할 줄 아는 요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식재료만 팔았으며 반찬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같이 마트에 가서 닭백숙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방법과 간단히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또 외국을 나가게 되면 한국 요리 몇 가지는 꼭 배워서 나가라고 일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멀리 떠나보낸 자녀 걱정에 자주 전화를 하는데 귀찮으니까 받지 않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타국에서 자녀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하고는 찾아오게 됩니다. 매일 국제전화로 공부 열심히 해라, 밥 잘 먹고 다녀라며 잔소리를 하니 마지못해 공항에 모시러 나가기는 하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물으면 아들은 아들대로 할 말이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하느라 영어 공부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또 한인 교포들이 현지 성당을 빌려 미국인 신부님께 부탁해 따로 주일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혼인하여 자녀를 데리고 이민 나온 교포 중 아이들은 현지 적응이 되어 영어를 잘 알아듣지만 부모님들은 미국 신부님이 영어로 성서를 읽고 강론하는 것을 깊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강론 뒤 제가 한국말로 성서를 읽고 강론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유학생들도 친구 따라 한인 교포들이 하는 미사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따로 불러 교리를 가르쳐 세례와 어릴 때 세례받은 아이가 성인이 되면 별도로 교리를 배워받는 견진 성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신부님이 성사를 주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받으니까 한국의 미래가 밝다며 좋아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교포들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고 헤어졌습니다. 이민자 중에는 오래 지내면서 신자끼리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티각태각 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주일 미사에 나오지 않는 신자들 방문 가자며 대중교통이 없으니 저를 차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만나면 안부 묻고 잘 지냈느냐며 몇 마디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런 뒤 성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해준 신자들이 모두 미사에 각자 음식을 잔뜩 싸들고 와서 서로가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신자들이 모여 미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나물 반찬을 가져오기도 김치와 장아찌를 또 각종 전을 부쳐오기도 하고 케이크를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밥은 큰 전기밥솥에 하고 불고기는 교포들의 회비 모은 돈으로 넉넉히 준비해서 나눠 먹는 포트락 파티를 하고는 헤어집니다. 포트락은 영어의 포트와 락이 결합된 것으로 직역하면 냄비의 운이라는 뜻입니다. 각자 가져오는 음식들이 무엇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모여 풍성한 식탁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며 참여자 모두가 음식을 준비해오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한국 유학생들도 오랜만에 교포들이 정성껏 만들어온 음식을 먹으며 좋아했습니다. 교포들을 돌보느라 영어도 배우지 못하고 2년이란 시간만 보내고 건강 때문에 로마에 가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는 않았지만 강단에 있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무리하여 한번 건강을 해치고 나니 조금 무리하면 다시 몸에 적신호가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자의 삶의 애로점입니다. 앞에서는 지금까지 소임받아 다니며 한 일 중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이야기만 했으니
수도자의 삶을 방방 뛰면서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행복한 시간보다 힘들게 지낼 때가 더 많듯이 수녀들도 사람이라 애청자 여러분들의 삶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간답니다. 칭찬보다는 오해받아 힘들 때도 있고 선배 수녀들에게 질시받을 때도 있지요. 첫 본당으로 소임받아 갔을 때는 외국에서 선교사로 온 수도회에서 본당을 설립하여 선교하다가 25년이 되어 교구에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가는 수도였습니다. 인계받은 본당에는 교구 출신 한국 신부가 파견되었는데 한국인 첫 본당 신부는 이북에서 친구의 부모를 따라 월남해 어릴 때 무지 힘들게 성장해서 사제가 된 분이었습니다. 몸이 약한 분은장 수녀에게 사무장 일을 맡겼는데 마찰이 있었나 봐요. 분은장에게 잔뜩 화가 난 신부님이 분은에서 막내인 제게 화풀이를 하느라 학생 지도하며 미사에 참석하고 있을 때 뒤에 와서 학생들 돌보지 않는다며 멱살을 잡고 보좌 신부가 미사 드리는 중 성당을 끌고 다녔지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었습니다. 그 후로 부정맥이 생겨 지금까지 커피와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를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본당에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교사가 6명, 분원장 1명, 선교수녀로는 저 혼자 지낼 때였습니다. 학교에는 교장 수녀와 과목 담당 선생 수녀들, 서무과정 수녀도 있었습니다. 서무과장 수녀는 본당 신부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고 신부님은 서무과장 수녀의 남동생과 동기였습니다. 신부님은 서무과장 수녀의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왔는데 반대로 사사건건 방해하여 화가 잔뜩 났나 봐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의 의도를 수녀들에게 해명하면 수녀들이 하는 말을 신부님에게 고자질해서 신부님이 수녀들에게 더 고약하게 군다며 이중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지요. 서무과장 수녀와 그 본당을 떠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수녀에게 겪었던 아픔이 남아있어 괴롭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본당에 소임 맡아 나가 있는 수녀님을 미리 약속한 뒤 찾아갔습니다. 그 수녀에게 수녀님의 변명을 듣고 싶지도 용서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쌓여있는 아픔을 한 번만 들어달라며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도중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계속 변명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더니 이제 생각난다며 하는 말이 자기는 부모가 신자라서 어릴 때 세례받은 구교우인데 손수녀는 혼자 세례받고 수녀가 된 신문교우가 아니냐며 자기의 비난에도 따지지 않고 잘 참고 있어 어디까지 참는지 보자는 심정으로 일부러 더 저에게 모질게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수녀를 만나러 왔다니 참. 그 후로는 그 수녀와의 악연을 제 머리에서 지우기로 했지요. 세월이 흘러 서울 서강대학에서 야간 상담 심리 강의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구에 보는 수녀들 수가 많아서 서울에 분원을 설립해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을 기점으로 위로는 서울 수녀회 소속이 되고 대전 아래로는 대구 수녀들이 선교하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수녀회에서 외국을 오가거나 수녀회 일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 수녀들의 숙소로 대구 소속 분원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외국으로 파견되어 준비하고 있는 수녀와 서울에 유학하러 온 수녀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야간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분원장 수녀가 알레르기가 생겨 친정으로 기약 없이 쉬러가게 되었습니다. 분원장이 없는 분원에는 분원장을 돕기 위해 파견된 실습생 청원자가 있었습니다. 분원장은 입회하고 서원한 뒤 남한에서 첫 입회자로 서원한 뒤로 수련소 선생 수녀, 원장 등 계속 지도자의 소임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잘 하지 못해 청원자와 백화점에서 반찬을 사다가 손님 수녀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김치 역시 사서 먹게 되니 조미료가 든 음식에 익숙하지 못한 수녀님들이 먹지 않고 계속 냉장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원장이 친정에 가고 있으니 서원순으로 당시 분원에서 제가 선배라 갑자기 연수하러 상경하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수녀들을 위해서 김치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원자가 김치를 담지 못한다고 하니 재래시장을 함께 가서 배추를 사와 김치를 직접 담아놓기로 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배추뿐 아니라 무, 알타리, 부추를 팔고 있었습니다. 배추 김치만 담는 것보다 여러 김치를 담아두면 익는 대로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추 2포기, 큰 무 1개, 부추 1단, 알타리 무 1단을 사와서 청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다듬어 씻고 절이고 해서 김치를 담았습니다. 절인 배추 일부와 무를 얇게 썰어 물김치도 담았더니 담은 김치가 6가지가 되었습니다. 배추는 부피가 있어 통에 나눠 담고 부추는 숨죽으니 작은 통에 1통, 알타리 무 김치 1통과 물김치 1통이었습니다. 김치 맛드는 것 봐가면서 손님 수녀들 오면 대접하라며 일러주고 저는 저녁 시간에 강의를 듣기 위해 갔다가 밤 늦게 귀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서원 25주년을 맞는 은경축이 있었습니다. 준비차 대구에 피정하기 위해 내려간 사이 친정 갔던 분원장이 돌아왔나 봐요. 청원자가 제가 김치 6가지 담아 손님 수녀들 잘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사정을 모르는 분원장은 수녀가 한꺼번에 김치 6가지를 담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청원자의 말이 분원장에게 전해졌고 그 말을 듣는 분원장이 원장 수녀에게 말을 전했으니 오가는 말 사이에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은경축을 지내고 돌아와 저녁 시간에 강의를 듣고 귀가하니 분원장이 기다렸다가 대구 원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려고 나오는데 자기는 대구 원장과 통화한 적이 없는데 가서 잘 말씀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대구에 도착하여 원장 수녀님 방에 들어가니 원장 수녀님 역시 서울 분원장과 전한 일이 없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겠죠. 원장이 격하게 말을 꺼내며 수도자가 수도 정신없이 김치 6가지를 담았다며 당장 짐 싸서 대구 본원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은경축을 지내고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있어 많은 수녀들이 새 소임을 받아 오가는 이동 시기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인사이동을 시켰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본원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동이 마무리한 뒤 생뚱맞게 제가 본원에 들어가 있으면 왜 인사이동 때 발령나지 않은 수녀가 본원에 들어왔지? 궁금증이 일어날 만하지요. 당사자인 저는 자존심이 많이 상할 테고요. 은경축 지낸 제가 분원장을 돕기 위해 한 일이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격한 말로 수도 정신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도 생활할 겨를도 없이 주어진 소임 때문에 저도 그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하며 살아온 삶이 수도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선배 분원장 수녀들의 요리 때문에 받은 질시와 원장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내므로 마지못해 따라주면서 주는 눈치 등 기도하는 수도자가 아니라 일하는 수녀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 6가지 담은 사건이 본의 아니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을 만난 뒤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여동생들과 어머니께 힘들었던 수도 생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던 제가 찾아가서 느닷없이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는 힘들었습니다. TV 자정 뉴스가 끝난 뒤 어머니께 어렵게 수녀원에서 나오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고 있는 수녀원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나올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돌아 누웠는데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만지며 밤새도록 울고 계셨습니다. 수녀회에 입회할 때도 부모 형제 중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였으므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시 나이 들고 병들어 나오게 되어 또다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죄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허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서 결심을 굳힌 뒤 수녀회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참사위원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잘 아는 참사위원에게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모임에서 할 얘기가 있다며 원장님께 알렸더니 제가 할 말을 원장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원장은 인사이동 짜느라 힘들었는데 이동 발표 후 여러 곳에서 불만이 있어 신경이 예민해 있는데 서울 분원장 수녀가 김치 이야기까지 하니 짜증이 제게로 튀게 되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동네북도 아니고요. 본당 신부님도 원장 수녀도 제 얼굴에서 어리숙한 면이 있어 제가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공격 대상이 된 때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 모임에 참석해서 퇴회하겠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속한 수녀회는 교황 산하에 속해 있어 퇴회 사유를 교황님과 수녀회 총장 수녀님에게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사유서에 대한 허락을 교황님께서 승인한다는 허락이 왔습니다. 허락서를 본인이 확인했다는 사인을 해서 보낸 뒤에 종신서원 때 받은 반지를 원장 수녀님에게 반환하고 머물고 있던 서울 분원에 가서 개인 소지품 몇 가지를 챙겼어 1997년 6월 29일 주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성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인 주일날 서울에 거주하는 두 남동생의 성령차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B. 출생, C. 선택, D.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30년 수도자의 삶을 접고 다른 삶을 살겠다는 또 하나의 힘든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생 1막에서는 수도복을 입은 수도자로서 봉헌의 삶을 살았다면 제2막은 평범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느님이 배려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수도자의 삶을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제 앞에 주어지는 삶을 받아들이며 뚜벅뚜벅 가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노래 하나를 듣겠습니다. 흑인 영가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입니다. 지나올 때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먼저 미국에 가서 알게 된 신자가 고국에 나와 잠시 만났습니다. 미국에 좀 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집에 머물러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고 졸업하고 그의 가을 수녀회에 들어가서 30년을 살면서 얼굴에 로션 바르는 것이 유일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파마도 하고 화장품도 구입하고 옷도 샀습니다. 6개월 비자를 받아 동부의 버지니아주로 갔습니다. 입국 전에 교포들에게 가르칠 수공예 품 재료를 여러 가지 준비해 갔는데 마침 교포 중에 색다른 가게를 열고 싶다며 제게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 마트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조화꽃이 많았습니다. 가져간 재료로 여러 가지 유형의 꽃 꽂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신혼집 장식으로 보기 좋은 지암 소품도 만들어 한국인이 교포를 상대로 한국 물품을 파는 가게에 공예품을 넘겨주었습니다. 공예품 가게에서는 문화관광부에 비자를 받아줄 테니 공예품 수업도 하면서 계속 머물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한국에 IMF가 터졌다며 교포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개인이 부도가 나도 난리인데 더구나 나라가 부도가 났으니 이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넘어가느냐며 야단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외국에서 들으니까 걱정이 되어 귀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귀국하여 서울에 자리를 잡으려 했으나 IMF 후라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대구에 여동생들이 있으니까 자매끼리 함께 지내자는 이야기가 있어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수도자의 삶을 적고 그 신자들과 일반인들은 수도 생활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큰 죄인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녀회에 들어가기 전에 설립자의 설립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입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회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른 수녀회를 찾아 들어갈 수도 혼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수녀회에서 나온 자매들이 나름 봉사하려고 단체로 모여 활동하고 있는 곳이 전국 각지에 많이 있습니다. 수도에는 교구장 주교가 교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믿고 맡길 인력이 필요할 경우 자매회나 수녀회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또 신부님에 의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도 신부에 의해 설립되어 한국에 들어온 수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충북 음성 꽃동네를 설립한 옹진 신부님의 경우입니다. 당시 청주교구 무곡성당 주임 신부였던 옹진 신부님이 무곡천 다리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거린 최기동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홋카이도에 끌려갔고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심한 고문을 받아 장애와 정신 이상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도 가족도 죽고 연고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최기동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얻은 밥을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사는 거린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여 의지할 곳도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독지가로부터 땅을 기부받아 꽃동네를 세웠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협조자의 필요로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와 수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수녀회 후배들도 퇴회하여 음성 꽃동네 자매회에 입회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여인으로 시작한 사회사업이 현재는 대한민국 최대의 노숙인,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가톨릭 계열 재단인 예수의 꽃동네 유지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본원이 있고 이 외에 수도권과 충북 여러 곳, 해외 15개국 등 여러 국가의 복지시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와 꽃동네 특수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녀가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를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셨지요. 그녀는 1910년 스코페의 노동자 가정에 태어나 12살에 종교에 귀의해서 1928년 아일랜드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회에 들어가 인도로 갔습니다. 같은 해에 로레토회 수녀가 되면서 데레사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으며 벵골에 있는 이 학교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수녀님은 1928년 수녀회에 들어가 평생을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1946년 수녀원을 나와 평생을 인도에 바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선교 활동과 자선 행위를 소명 속의 소명이라 불렀습니다. 1948년 사랑의 선교회를 창설해서 전 세계적으로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후에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 시복하여 콜카타의 복녀 데레사라는 호칭을 받았으며 뒤에는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1950년에는 국적도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간호학을 배워 콜카타 빈민촌에서 봉사를 시작했으며 1948년에 창설된 사랑의 선교회는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에게서 교회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고 1965년에는 교황 정직 속 수녀회가 되었습니다. 1952년 8월 22일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을 개설했습니다. 외국인 수녀에 대한 인도 관리들과 보수적인 로마 가톨릭계의 반감에 아랑곳하지 않고 데레사 수녀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한센병 환자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 노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선교 활동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들을 거부하던 힌두 교도들도 사랑의 선교의 수녀들이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복지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차츰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데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회는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라틴 아메리카와 중국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971년 사랑의 선교회는 미국의 뉴욕시에도 최초로 수녀원을 세웠습니다. 저도 몇 차례 수녀회에서 나온 자매들이 모여 봉사하고 있는 단체의 콜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기성 수도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나이 많은 자매에게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던 중 신의 계시를 받고 아들과 무작정 짐을 꾸려 트럭에 싣고 길을 떠났는데 영천 골짜기에서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짜기에는 사찰이나 암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들이 들어간 골짜기에는 그런 종교단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틀을 잡아 기도의 집을 지어 대구 시내 신자들에게 기도처가 있으니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가라고 알렸답니다. 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매 몇 명도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혹시 아는 분 중에 수도 생활을 한 자매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저를 소개했다며 연락이 올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찾아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제가 그곳을 갈 테니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여 찾아갔습니다. 공기 맑고 약간 언덕진 곳이었습니다. 기성수녀회란 혼인하여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 등 현재 혼자 지내는 뜻있는 자매들이 모여 기도하고 일하며 공동생활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여온 사람 중에 아무도 수도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으면 자신들이 하는 공동체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재정은 공동체 삶을 원하는 자매들이 집과 현찰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지향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의 지향을 말하고 주교님께 말씀드려 지도신부님을 파견받아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과 함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여러 곳에 이런 기성 남녀 수도회가 소속 교구 주교님의 성인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콜은 제가 나온 서울 수녀회에서 수녀님들이 가정이 해체되면서 오갈 데 없는 여자아이들 몇 명을 그룹홈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들은 수도복을 입고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 경험이 있는 제게 이 일을 맡기고자 불렀습니다. 인근의 여러 수녀회에서 나온 자매들이 그룹홈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니 가서 실습도 할 겸 당분간 가서 배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 청소년 사목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설립되어 서울에 진출한 한국인 남자 수도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남수단에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돌보다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이 소속되었던 수도회입니다. 신부님의 사후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 울지마 톤즈를 보면서 선교사의 삶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 수도의 소속 신부님이 만난 가정이 해체된 남매를 수녀회에서 나온 자매에게 맡김으로 시작하게 된 그룹홈이었습니다. 저의 뚜벅이의 첫걸음은 서울에서 그룹홈 방식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과 임시로 아이를 맡은 유치부에서 초등학생까지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시작하게 된 것은 남매를 돌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봉사자들은 여러 수녀에서 수련기 때 나온 자매들이 모여 5, 6명씩 그룹홈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맡겨지는 아이가 많아지면서 소그룹으로 나누어 4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소속 주교님께 자매회로 승인받기를 원했는데 처음 시작한 자매를 위시하여 각 수녀에서 나온 봉사자 6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모로 불리는 봉사자와 한 그룹을 맡아 엄마라 불리며 6명의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룹홈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곤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숙제에서 부모 이름, 나이, 혈액형, 취미 등을 적어가서 수업 중에 발표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각 담임 선생님들은 그룹홈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지만 수업 과제로 나와 있으니 숙제를 내어 발표하게 하지만 그룹홈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제일 힘든 순간이라며 하소연했습니다. 아이들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저를 자신들의 친어머니로 생각하라며 제 나이와 이름, 혈액형, 취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메모해 두었다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같은 말을 하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한 말과 개인으로 이야기할 때 말이 다르면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아이들이 그룹홈에 오기 전까지 종교가 없었지만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성당에도 다녔습니다. 방과회에는 각자 숙제하게 한 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장미 꽃다발을 뜻하는 로사리오 기도, 묵주 기도를 한국어로 바쳤습니다. 아이들에게 같은 기도문을 영어로 하도록 조금씩 가르쳤더니 얼마 되지 않아 유치부 아이들까지 영어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는 외국 대사관과 이태원은 미 8군이 있어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그곳에는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남자 수도회가 있어 한국어, 영어, 이태리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미사를 드리는 성당이기도 그들의 모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미 8군 부대 미사에도 참석해보고 수도원의 주일 영어 미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 간단하게 인사하는 법을 영어로 알려주었더니 아이들은 외국인을 만나 한마디라도 더 영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에 하나라도 더 알아서 살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또 아이들은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그룹홈 아이들의 모임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어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만났다는 자존감이 다른 그룹홈 아이들보다 높았습니다.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고 힘이 빠져있는 모습이었는데 눈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 같이 지내는 작은 그룹홈 현관 앞에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어 자신들이 키운 채소로 반찬을 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룹홈 책임 자매가 봉사자 이모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청국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전기밥솥과 칩, 흰콩을 사다 주었습니다. 청국장을 만들어 이모와 함께 먹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 뭐 먹어요? 하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먹을 수 있겠어? 하고 물었더니 달라고 했습니다. 한 숟가락씩 먹어보더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끓여주기도 그냥 먹기도 했는데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많음을 보았습니다. 온실에서 키운 화초보다 야생화의 생명력이 강하듯이 말이죠. 그룹홈 앞 2층 집에는 부모의 맞벌이로 조부모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부모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 외에는 방과 후 과외 수업을 받는 것도 없고 마땅히 같이 놀 친구도 없는 그룹홈 아이들보다 더 야생마처럼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마음에 가끔 불러 같이 놀기도 하고 간식도 나눠줬습니다. 그 아이와 만나더니 우리 아이들의 말투가 거칠어져 미안했지만 보호해야 할 우리 아이들 때문에 뒤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돌보는 아이 중에는 위로 누나가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룹홈에 왔을 때는 3남매가 함께 지내다가 여동생과 남자아이는 제 그룹홈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누나가 있지만 자기가 남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누나와 여동생을 잘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룹홈에 들어오고부터는 자신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상실감 때문인지 다른 아이들과 같은 양의 밥을 주지만 밥을 입에 넣고 씹어 먹지 않고 삭혀 먹는 수준으로 먹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아이가 그러니 다른 아이들도 밥 먹는 시간이 평균 1시간이 걸렸습니다. 외출해서 음식을 먹을 때는 후딱 잘 먹는 녀석들인데 말입니다. 참 힘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룹홈 아이들의 식사는 밥과 국 외에는 명동 대성당에서 혼인 미사나 모임에서 부른 뷔페 음식이 많을 경우 따로 두었다가 깨끗한 음식을 자주 보내줬습니다. 고급 반찬과 케이크, 과일 등 음식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빠진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보니 이모들은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지만 어린 마음에 숨겨진 아픔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느라 어려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한 명씩 씻겨주지만 가끔 남자아이들끼리 옷을 벗겨 샤워실에 들여보내어 물장구도 치면서 씻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 또한 같이 씻겨 샤워실에 보내드려 물장구도 치면서 나오게 합니다. 숙제는 누나들이 저학년 공부를 도와주도록 했고 따라가지 못하는 공부에 대해서도 개인으로 누나들이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룹홈 이모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교구 주교님의 성인 아래 자매회로 성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수도생활 경험이 많은 동료 만나기를 원하던 차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니 처음 그룹홈을 시작한 책임 자매가 찾아와서 제가 돌볼 아이들이 서울 수녀원 그룹홈이 아니라 자기들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사를 묻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수녀님과 상의하여 결정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그래 운명에 맡기자 하며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교님께 성인을 받기 위해 모임을 위해 회의가 있다며 봉사자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처음 시작한 자매의 언니 수녀가 고문으로 와 있었습니다. 시작한 자매도 언니와 같은 수녀의 소속으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언니 수녀도 한마디 하는데 자신이 속한 수녀회의 부속 단체로 보는 경향의 말을 하는데 언니 수녀가 계속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수녀회에서 각자 경험한 수도 생활에 대한 뭔가의 라인은 있는데 이것을 잘 아울러 나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제대로 된 역사 깊은 수녀회라 생각해서 30년의 경험을 한 수녀이기 때문에 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졸지에 부책임자로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여 몇 년 동안 기본을 닦는데 힘을 보탠 자매들이 불만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 계속 수도생활 경험이 많은 자매가 들어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위쪽의 책임을 맡고 자신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되느냐며 되느냐는 불만이었습니다. 단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는 수녀님의 도움으로 여러 수녀회의 자문을 맡아오고 있는 신자 교수님을 소개해 주어 만났습니다. 교수님의 자문을 받으면서 수녀회 본거지가 될 만한 장소 물색을 위해 서울 근교 몇 곳을 둘러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원예 치료사이기 때문에 저를 위한 넓은 농장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룹홈 아이들이 주말이나 방학 때 체험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부책임자라면 운영 방식과 재정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하는데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저에게서 취하고 저는 시내 밖에서 그들의 둘러리 역할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보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계속 같이 살고 싶었지만 자매들과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인생 여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시인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콜은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음식 업그레이드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요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할머니가 자기 식대로 영양사의 계획에 따라 요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찬 맛이 없어 복지사들이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였습니다. 시설 입소자들은 할 수 없이 맛없는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식사 시간이면 복지사들과 씨름 끝에 겨우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책임 신부님이 불렀는데 당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 동안만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영양사가 짠 메뉴의 재료를 이용해서 다른 요리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야채 볶음밥을 했습니다. 알록달록 아름다운 밥에 간이 맞으며 맛도 있으니 잘 먹지 않던 장애우들이 맛있다며 다 먹고 더 받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복지사들도 외부 식당을 가지 않고 시설에서 먹게 되었고요. 동물이나 식물도 있던 자리에서 옮기게 되면 옮긴 몸살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서 타 지역으로 공부하기 위해 또 직장을 위해 옮기는 이주가 있는가 하면 국제 혼인으로 인한 이민, 고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의 옮긴 몸살도 있습니다. 저도 수녀의 삶을 살다가 사회인으로 살기 위한 옮긴 몸살이 10년은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몸도 추스릴 겸 정신적인 공백도 채울 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선택하여 사회를 알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운전면허증과 한식요리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원예치료사, 조경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 10년 과정에서 차츰 심신을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생전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하며 살아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은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해 보니 A4 용지에 한 장이 적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 생각한 삶보다 엉뚱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버킷리스트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LA 공동체에 와서 귀국하기 전 미국에 왔으니 여행이라도 다녀가라며 신청해 주었습니다. LA 이민자의 부모, 형제, 친척들과 함께하는 여행이었는데 이민자 남자 가이드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되기까지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자신이 인솔에 가는 중 한 번은 젊은 아가씨가 혼자 와서 여행을 함께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울고 있더래요. 여행은 즐겁게 다녀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울며 다니는 아가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냐고 물었대요. 자신은 말기암 환자인데 부모님이 죽기 전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서 수술 대신 미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미국의 풍경이 너무 좋아 눈물이 나고 또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눈물이 난다고 하더랍니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가씨를 이해하며 끝까지 여행을 잘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가씨의 경우 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멋지게 마치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셨습니까? 미리 작성해 놓고 실천으로 옮겨보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의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